다음은 멀리 광주에서 오신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호남 지역 유통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2000년대 중반 절정기에는 연매출 2천억 원, 종업원이 3천여 명, 협력업체 10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승승장구해서 호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성공신화의 대명사로 뽑히시는 분인데요. 이러한 자신의 성공신화와 흥망성쇠 그리고 재기까지의 이야기를 펴낸 책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다면의 저자 하상용 멘토님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인사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리 박정용 멘토님하고 KICT 멘토링 센터에 2015년도 6월 달부터 같이 활동을 했어요. 이제 저는 작년 말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을 같이 활동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서로 연합회로 활동을 하는데 저렇게 말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우리 박정용 멘토 강의하는 걸 뒤에서 듣다가 내가 오늘 해야 될 얘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광주에서 지금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창업 포럼을 하고 있고요. 또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 전국 아이디어 경진대를 주관해서 하고 있고, 창업 스쿨 하고 있고, 또 멘토링 하고 있고, 지역의 창업자들을 위한 일들은 정말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페이스북 광주 전남 창업넷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창업자들만 한 900명 정도 이제 회원제로 운영을 해요. 아예 창업에 관심 없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 지금 박정용 멘토가 운영했던 그 카톡도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둘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포럼을 할 때마다 또 네트워킹 데이를 할 때마다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날 잡아놓고 나면 이번에 또 몇 명이나 올까? 네트워킹 데이 한다고 날 잡아놨는데 한 200명은 모여야 될 것 같은데 한 30명 오면 어떡할까? 항상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속으로 내가 미쳤지,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계속 합니다. 지역에 있는 창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항상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우리 박정용 멘토도 정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많이 했고, 오늘은 이제 제가 특강 강의라기보다는 정말 감사하게도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이라는 책을 제가 지난 6월 말에 썼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홍보도 하고 알릴 겸 전국 투어를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 대전에서 먼저 할게요 해서 오늘 첫 모임을 지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쓴 이후와 이전으로 지금 제 인생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보는 사람마다 책 한 권 쓰세요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제 책을 보고 서울에서 지금 실패박람회가 이제 9월 달에 열린답니다. 실패박람회 홍보대사를 한번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실패박람회를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50대 이상 된 사람한테 실패박람회 홍보대사 한번 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깜짝 놀래요. 미쳤냐? 쪽팔리게 그걸 왜 해? 근데 우리 애들한테 말하면 아빠 그거 대박인데요?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막 인식이 다른 거죠. 제가 2, 3년 전에도 강의를 할 때 그 미국의 페일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7, 8년 전부터 미국에서 실패박람회를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더라.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광주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좋아해요. 여보 이제 당신 덕분에 내가 대사 부인이 다 됐네. 예, 홍보대사 부인이 됐다고요. 예,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그 위촉장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제 복장이 조금
그래. 평상시에 정말 생전 안 입는 옷을 이런 식으로 한번 공무원 룩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오늘 내일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 뭐 간단하게 제 사업 얘기도 좀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4살에 빅마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저는 원래 전남 영암이라는 데가 고향입니다. 올출산의 고향이죠. 그리고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서울에 있는 벤처 캐피탈을 다니다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창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창업 한번 해서 실패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창업이 이제 빅마트라는 회사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서울, 광주, 영암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동원참치인데 서울보다 광주가 비싸요. 광주보다 영암이 bi쌉니다. 또 뭐 BIC 메리아스, 삼성전자, TV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적은데 분명히 영암 사람들이 소득은 적은데 왜 항상 돈을 더 내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보면 나에게도 사업의 기회가 있지만 고객들한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찾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월마트가 이미 한 3, 40년 전부터 휩쓸고 있었고 일본도 한 15년, 20년 전부터 창고형 할인점이라는 게 들어와서 완전히 일본 시내, 일본 전체를 다 뒤집어 놓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긴 그 지역이잖아요. 1억 명이 사는 굉장히 긴 지역이고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전체가 다 균일화된 물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거는 유통업체가 발달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작을 하고 창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회사를 만들면서 했던 게 이제 이런 비전이었어요. 겁도 없이 뭐 우리 지역민들의 뭐 가처분 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게 파는 매장을 해보겠다. 뭐 이런 꿈을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얘는 어떻게 넘기는 거죠? 박정용 멘토가 하도 성질을 내갖고 지금 좀 그래. 괜히 나까지 말도 못하게. 그런가요? 예. 그러면 여기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5년 회사를 세웠는데요. 한 10년 하다 보니까요. 매출액 2천억을 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직원도 정말 3,000명 정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희 매장에 오는 손님들이 하루에 5만 명 정도가 옵니다. 5만 명. 그럼 광주 시내의 전체 가구 수가 45만 가구예요. 그럼 10분의 1 이상이 매일 우리 매장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자 오늘은 수박을 싸게 팝니다라고 수박을 확 밀잖아요. 그럼 광주 시내 상당 부분은 오늘 저녁에 수박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녁에 고등어입니다라고 고등어를 싸게 팔면 그날 저녁에 상당의 광주 시내 소비자들은 고등어를 먹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으로 사실은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결국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건 좀 이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오늘 창업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글을 만든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창업자들은 성공에 대한 개념이 뭘까? 스스로 창업을 하고 혹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이야? 내 모습은 어디까지 가면 성공이야? 라는 걸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라는 게 궁금해요. 어떠신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는 거는 지금 뭐 어디까지를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저희도 이제 멘토링도 하고 하면 또 각 창업 기관들이 실적 분석을 하잖아요. 성과 분석을. 그럴 때 첫 번째는 매출액, 그 다음에 투자 유치, 그 다음에 인원, 채용 뭐 이런 것들을 그 회사의 성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8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성공한 회사인가요? 자본 유치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80억 받았다 그러면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제 생각엔 다른 거예요. 저는 그 80억을 받았다는 거는 아 그래 당신 사업이 괜찮아 보여. 한번 응원해줄게 한번 해봐. 라고 도와주는 정도지 그게 사업의 성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마음속에 어떤 것을 창업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80억을 내가 지원받았으니까 난 성공했다라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으면 제품이 런칭이 돼서 판매를 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까? 어떤가요? 혹은 상장을 해서 정말 내가 상장한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 그게 성공인가? 안 그러면 그 회사를 팔아서 몇백억을 챙겨서 내가 은퇴하면 그게 성공일까? 그 기준이 과연 우리 대표님들한테는 있는가? 혹은 어느 정도가 있을까를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월 이제 수치를 갖고 분석을 하잖아요. 자, 금년에 매출 1000억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1200억을 해야 만족을 해요. 1200억을 하면 엄청나게 성공한 것 같고 박수치고 막 직원들끼리 난리치고 보너스 주고 막 해요. 근데 1190억을 하면 불행해져.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모든 거 실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2000억을 했던 얘기를 지금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빅마트 할 때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청년 창업자가 30살 40대 초반에 2000억을 하니까 와서 성공한 창업자로서 강의 좀 해주세요. 많이 요청이 왔어요. 제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뭐 전국 7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에 6등, 5등으로 가면 이제 완전히 태백산맥 같은 완전히 그 어마어마한 높이의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뭐 순위로는 2등, 3등 차이지만 매출액으로 보면 1조, 2조씩 차이가 나는 회사들이 그 위에 있어요. 그 회사들을 바라보고 나는 막연히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억울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야 상용아 너 잘한다. 너 시골에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전 뭐 진짜 유통업을 전문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불모지에서 이마트 창동점이 이마트가 가장 1호점이 창동점이에요. 거기가 시범점포였었습니다. 그 매장이 딱 하나 있을 때 제가 광주에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할인점을 한 거예요. 이마트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미쳤죠. 34살에 미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10여 년 만에 2000억의 매출을 만들어냈으면 엄청나게 잘했는데 갈 길이 너무 멀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스스로 즐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제가 만약에 즐겼어요. 그래 상용이 너 잘했다. 하상훈이 너 잘했네. 장하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다음 행보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과도한 투자도 안 했을 수도 있고 매장의 형태나 매출, 그 건물의 형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차이, 조금의 차이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업체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꿈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 꿈에 가까이는 갔지만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타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조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룰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창업자들은 조금 더 내가 현실적인 목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네트워킹 데이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창업자들한테 물어봐요. 야, 넌 뭐가 제일 답답해? 뭐 하고 싶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뭘 좀 내가 도와주면 좋겠어? 그러면 대부분은 매출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50만 원만 벌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라면이라도 먹고 교통비라도 하게 해요. 그래야 한 3년, 4년 그렇게 지냈는데 부모님한테 낯을 벌 수 있겠다. 내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부모님한테 자랑이라도 얘기라도 하려면 최소한도 그런 정도 벌이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미치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쪽팔린다.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어떤 친구는 공무원이 돼 있고 어떤 친구는 대기업에 가 있는데 나는 저런 삶이 싫어. 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할 거야 라고 창업을 했어. 부모님도 설득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네트워킹 데이를 꾸준하게 합니다. 왜? 없으니까 서로 도와라. 아까 우리 멘토님이 박 멘토님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으면 모택이라도 해서 서로 보완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않으면 완전 모래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은 나이가 어리시니까 지역사회라는 말은 촌스러운 얘기, 아마 꼰대스러운 얘기로 들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요, 이 지역사회라는 이 인연의 이 네트워킹이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자양분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창업은요, 절제의 예술이라고. 또 다른 얘기는 선택의 예술. 제가 우리 창업자들을 만나보면 이 컵받침에다가 뭐 온도 센서를 달아서 이걸 IoT로 해서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박 멘토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창업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차별화.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것. 근데 그것이 시장에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단순하게, 특히 사업 초기에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찍어서 정말 이것만은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최고예라고 하는 걸 그 하나만 만들어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성공의 얘기도 그래서 꺼내는 겁니다. 매출액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액 5천원, 만원만 해도 그중에 1,000만 원만 벌면 그래 내가 1년은 버틸 수 있어. 이렇게 가면 성공이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그림을 그려서 막 갖다 붙이면 화려한 그림은 나오지만 이걸 실행하는 데는 너무 어려워요. 그걸 실행하고 6개월, 1년 걸리다 보면 갈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남들이 더 좋은 걸 빨리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역시도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 중국에도 진출하고, 사실 중국 진출 안 해도 될 일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또 매장을 해도 굳이 그렇게 큰 매장을 안 해도 되는데 좀 더 있어 보이게 뭐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대그룹은 신세계 같으면 중국에서 투자해도 몇천억 만화를 먹어도 또 뭐 베트남에다가 롯데가 가서 어쩌고 해도 이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중소기업들은 한 방 실수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가잖아요. 근데 하물며 스타트업들은 내 길을 잘못 가다 보면 훨씬 더 데미지가 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눈 감고 어떻게 뛰어가겠어요. 목표를 제대로 보고 천천히 가더라도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힘이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 창업자들은 대부분 에너지도 많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이 창업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DNA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걸 많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크게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더라. 저 역시도 아까 말씀처럼 그런 실수들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기도 하고, 제가 실패를 통해 배운 적 하나 써놨는데요. 이 쓰다가 말았어요. 하도 많아서. 처음에 제가 했던 게 저거예요. 가죽우리 공장. 제가 벤처 캐피탈 회사 다녔다고 그랬죠.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회사를,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벤처 캐피탈이 7개밖에 없을 때 제가 거기 심사역이었어요. 뭐 진짜 잘 나가죠.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때려치고 제가 뭘 했냐, 가죽우리를 만들어서 하는 공장 미싱 7개를 사갖고 퇴직금으로 모아서 그걸 한 거예요. 수리에다가 한 30평 만들어서. 공장만 만들어 놓으면 일감이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공장을 열어놓고 보니까, 야, 너 아무 경험도 없는데 왜 너한테 가죽옷을 맡겨? 가죽옷 하나에 얼만데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몇 달 가니까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리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한 4개월 만에. 그 다음에는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샘플만 갖고 다른 공장에 샘플만 얻어가 그걸 영업을 하러 다닌 거예요. 뭐 의류회사 가서, 톰보이 같은데 의류회사 가서, 자, 이 금년에 니네를 위해서 내가 만든 디자인이야. 자, 50가지 중에서 골라봐. 그러니까 뭐 A, B, C, D 50장씩, 100장씩 이렇게 해서 오더를 주잖아요. 그럼 또 이 스타일을 갖고 딴 회사 가갖고, 자, 이거 니네를 위해서 금년 겨울에 만든 가지고 오시자 골라봐. 이렇게 해서 고르고. 리스크가 없잖아요.
제가 쫓아가서 영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다 받아서 성금 받고 만들고 난 중간에서 유통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리스크가 없는데 처음에 저는 저랑 같이 하겠다는 친구가 저 가죽 공장에서 일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그 친구가 야 상용아 요즘은 공장 구하기가 어려워. 하도 호황이라. 그러니까 공장만 차리면 오다가 밀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공장을 먼저 차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가 빠진 거예요? 린 스타트업이 안 된 거죠. 그냥 질른 거예요. 먼저 회사 설립하고 직원 뽑고 디자이너 뽑고 막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같으면 공장을 찾아가서 저한테 가죽 온천 공장에 가서 나 이거 임대 공장 인가공 공장 할 테니까 당신 나한테 가죽 몇 개 줄래요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그래요. 뭐 한 달에 몇 개는 줄 수 있는데 당신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럼 내가 몇 달 동안 이걸 훈련을 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걸 따져보고 간다 안 간다를 결정하면 되는데 너무나 성급하게 그냥 공장부터 얻고 개업식부터 한 거예요. 청바지 수입도요. 제가 이제 빅마트라는 회사를 오픈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싸게 파는 상품 그때 청바지가 리바이스든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를 보통 시중에서 75,000원짜리를 28,000원에 팔겠다고 그때 이마트가 저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5억어치를 사다 놓고 사온 거예요. 오픈한 날 저게 이제 우리 뭐 가전제품도 싸게 팔고 막 팔았을 거 아니에요. 가장 히트 상품이라고 저걸 5억을 미리 써놨으니까 그걸 자본금 5천만 원 회사에서 청바지를 5억어치 사놨으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대감이 컸으면 그랬겠어요. 일본 백화점이 팔다 남은 재고를 우리가 사갖고 온 거예요. 1년차 재고를 그대로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입어본 옷들 대부분인데 오픈해놓고 딱 옷을 입는 순간에 다 옷을 못 입고 짜증내고 나와요. 옷이 작아. 일본 스타일로 옷이 PT 돼 있으니까 여기가요. 한국 여자들하고 일본 여자랑 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이 좀 더 얇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입어보고 성질내고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가 생각을 더 했으면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걸 입혀보고 자 이거 사이즈가 맞으세요? 괜찮아요? 라고 확인하고 샀으면 5억을 날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만 더 준비하고 한 단계만 더 앞으로 갔으면 크게 실수 안 할 일을 돈 써서 배우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무지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무서워서 창업을 못하거나 앞으로 안 나가면 아예 기회가 없으니까요. 제가 회사를 하면서 했던 일들, 우리 회사 사훈이었어요. 고객 만족, 사원 희망, 회사 번영, 뭐 너무나 흔하죠. 고객이 만족을 하는 회사는 직원들도 만족을 할 거고 그런 회사는 반드시 번영할 거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서울에는 팀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팀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팀장들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요, 바이어들한테 당신이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대로 사가지고 오세요라고 제가 오더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오늘 복날이에요. 그리고 복날이면 이제 보고를 합니다. 바이어들이 저 부장님, 본부장님 오늘 복날이니까 수박을 뭐 한 5천 덩어리 사올게요. 그러면 부장님이 그래? 거기 저 어디 시장에 가면 김치상에 있잖아. 거기 사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안 그러면 야 5천 개 너무 많잖아. 2천 개만 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어는 가서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가서 마음대로 사갖고 와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 가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5천 개를 사오고 맛없으면 5개만 사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직원들한테 모든 권한을 제가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유통업체는 바이어의 권한이 회사 전체 권한에만 한 80% 90% 될 거예요. 물건을 사오는 사람이니까 모든 권한을. 근데 그 권한을 바이어들한테 주니까 바이어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가지고 왔으면 부장님이 2천 개 사오라고 그랬으니까 난 그것만 팔면 돼요. 또 그 집에 사오라고 그랬으니까 맛이 없어도 그만이야. 그런데 자기가 먹어보고 자기가 책임지고 사왔던 제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훨씬 더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 어때요? 이 수박 어때요? 왜 안 팔리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 빅마트는요.
빅마트를 내가 만들었다. 나 때문에 빅마트가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료들이 그런 정도로 존재감이 있이 같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성공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아까 실패한 일도 하도 많으니까 뭐 그건 놔두고 이제 제가 매장을 오픈을 하는데 바로 맞은편에 혜태그룹에서 한 유통업체가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1,500평, 거기는 2,000평. 그리고 그때 당시 혜태그룹은 우리나라 빅3에 들어가는 유통업체예요. 지금은 홈플러스 정도 되는 지위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시골에 있는 시골 촌놈들이고. 그리고 이제 혜태그룹이 우리 호남 지역에, 특히 전라남도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광주에 오픈하면 자기네들은 어디든지 꽂아도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매장 바로 맞은편에도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빅마트라는 회사를 공사를 시작하고 있을 때 혜태마트가 거기 오픈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얼마나 고민을 하시겠어요? 걱정하죠. 이제 우리는 진짜 이 중소기업이 이제 출발하는데 완전히 메이저 그룹이 내 앞에 지금 오픈을 하는 게 딱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뚜껑을 그러니까 지하 공사하던 걸 다 덮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혜태그룹의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바이어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전남 신안에서 그러니까 소금을 취급하는 사람인데 당신 회사에 내 소금을 한번 납품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해봤어요. 그 바이어 수준이 이 회사 수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혜태마트가 가장 최근에 오픈했던 매장을 5군데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이 이 정도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겁도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진짜 우리는 오픈했고 거기는 1년 왔다 오픈하는데 이제 차근차근 오픈일은 다가오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오픈한 날 이제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오픈하고 이제 나 이 옆에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길 건너편으로 어디 극장 끝나면 사람들이 몰려 나오듯이 막 그 매장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우리 매장은 파리 한 마리도 없이. 정말 낙담이잖아요. 그런데 한 2시간 있으니까 사람들이 돌아와요. 야, 저 집 같으니 별 볼 일 없더라. 차라리 여기가 좋더라. 라고 끌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매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 단골들. 그분들이 그 동네 아주머니들을 끌고 야, 빅마트로 가자라고 해서 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죽더라도 나는 광주 시민들하고 같이 살겠다.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동네에 사는 사장님들 혹은 웬 남자분이 저한테 매장에서 지나가다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진짜 이상해요 사장님. 뭐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혜태마트보다 빅마트가 더 잘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죠? 바잉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유통업체는. 예를 들면 신라면, 또 뭐 오비맥주, 코카콜라. 이거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한테 당연히 싸게 줄 거고. 우리가 뭐 싸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물건을 비싸게 사요. 그러면 물건을 비싸게 사면서도 싸게 가격을 매길 수 있고 그러면서 경쟁을 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더 낫더라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이제 현장 경영.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르바이트들이라도 그쪽 매장에 가서 우리보다 가격이 비싼 상품이 있으면 당신이 와서 가격을 받고 우리는 처음부터 고객들한테 우리는 싸게 파는 매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익은 놔두더라도 가장 먼저 발견되는 대로 했던 고객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가격을 지켜.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코카콜라를 오늘 500원에 팔고 있어요. 저쪽 혜태는 뭐 700원에 팔고 그러면 그 회사가 이제 야, 저 회사 500원에 파니까 우리도 싸게 팔아야 되겠어요. 그거를 점장이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고 본사에다 보고를 합니다. 본사에다 보고를 해요. 이 앞에 있는 경쟁업체가 우리보다 싸게 파는데 우리도 싸게 팔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 본사 바이어가 알았어요. 그 이제 코카콜라에다 전화를 해요. 야, 우리도 싸게 줘.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일이 거쳐서 다시 매장까지 오면 한 2주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그때 가격이 490원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환타를 싸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몇 가지, 단 몇 가지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 우리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대전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병어라고 아세요? 병어? 예, 병어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광주에서는요, 5월달, 6월달이 되면 무조건 병어를 먹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서울 바이어들은 병어가 뭔지도 잘 몰라. 우리는 병어를 트럭으로 갔다가 광주시에서 가장 싼 가격에 막 풀어요. 그럼 사람들은 저 멀리서부터 택시 타고 옵니다. 빅마트가 병어 최고 좋아. 막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맞은편 건물 가면 병어 아예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집 병어가 없는 매장도 다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광주 사람들은 신안에서 나온 시금치를 1등으로 쳐요. 비금도 시금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는 울산에서 나온 시금치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의 바이어들은 울산 시금치를 사다가 전국에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이 가서 보면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해서 시금치가 와 있는 거야. 내가 아는 비금도 시금치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몇 가지 안 되는 그걸 갖고 경쟁을 하고 이겨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덩치가 적다고, 자금이 적다고 항상 경쟁에서 지거나 밀리지 않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몇 가지는 확실히 잘해요. 그리고 이 몇 가지가 고객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고객들, 오늘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마트, 대형마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들다. 이제 과거에는 신선식품만큼은 그래도 매장에 와서 샀었는데 요즘은 이제 마켓컬리를 비롯해서 신선식품도 온라인으로 배송이 많이 되니까 점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형마트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제 분석 기사를 이제 썼더라고요. 덩치가 크면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성공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다고 해서 그게 한없이 나한테 불리하고 한없이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건물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광주에는요, 지나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 가게가 세 집 건너 하나는 지금 임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게 나갈 때 보증금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증금을 자기가 받아서 그 건물을 지은 데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들 결혼할 때 쓰든지, 아들 집을 사줬든지 다 그렇게 써요. 보증금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봤을 때는 건물이 비어있는데 이 가치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 입장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빌딩 푸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 빌딩 없으니까 다행이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자원, 이걸 활용을 해서 경쟁 혹은 도전을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장들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꾸는 꿈 이런 제목인데요. 저는 지금 지역에서 청년 창업자들하고 활동을 많이 해요. 우리 광주는 이제 기아 자동차가 우리 광주 전체 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잘못됐을 때의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건데 지금 150만이거든요, 광주 인구가. 근데 늘지 않아요.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30%에 차지하고 있는 기아 자동차 포션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인구가 떠날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지역민들도 살기 어려운 이런 도시. 근데 그게 뭐 군산, 울산, 영암 여러 사례를 보고 이미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는 그게 창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고 관공서를 유치하고, 그것도 물론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거 갖고는 승부가 안 난다. 1905년부터 1911년까지 6년 동안 통계를 내봤더니 69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그중에 2,900개만 대기업이 만든 겁니다. 나머지 전부 다 소기업,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건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해태마트 혹은 이마트가 있고 빅마트가 있다면 당연히 빅마트로.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지역경제 지킴이였어요. 네. 지금처럼 실패 대명사가 아니라 실패 홍보대사가 아니라. 네. 근데 그런 호칭을 받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든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만 그 부분을 부연 설명하면, 자, 그래서 이제 세계가 어려워지고 창업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게 푸드테크, 문화예술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형 창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이버가 파트너 스퀘어라는 거를 지역에다가 몇 군데 하면서 부산, 광주에 세웠어요. 광주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문화예술과 음식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쪽 산업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파트너 스퀘어를 만들었어요. 부산은 뭐였냐면요. 패션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패션 그러면 동대문이 맞죠. 근데 부산 사람들이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가장 검색을 많이 해봤던 단어가 패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산에 패션 관련된 소호 매장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걸 네이버에서 본격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자,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거 갖고 창업할 수 있는 창업자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말고 그거 아니고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틀이 있다면 정말 훌륭한 창업이다. 조금만 더 하면요. 태국에 김 과자를 만들어서 재벌이 된 친구가 있어요. 태국 지역의 38이랍니다. 태국은 김이 얼마나 나올까요? 김이 안 나와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태국에서 김이 안 나옵니다. 그 김을 어디서? 우리나라 완도에서 수입해 간 거예요. 우리나라 완도에서 김을 비행기로 수입을 해서 그걸 김 과자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태국 사람이. 그런데 그럼 우리 광주 청년들은, 완도 청년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 태국에서 김 과자를 만들어서 재벌이 된 친구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근데 우리는 김을 밥에다가 맛있게 싸먹는 김만을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참기름도 바르고 들기름도 바르고. 예. 그런데 세계 사람들한테는 김에다 밥을 싸먹는 나라 사람들은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일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먹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이 한계가 있었는데 새로운 시장으로 간식, 과자 이렇게 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려서 재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광주 친구들한테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김 공장이 완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할 수도 있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의 아빠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조금만 얻어다가 혹은 조금만 사다가 바꿔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김부각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김부각 아시죠? 네. 김부각도 전에는 반찬이었습니다. 그냥 프라이팬에다 다시 볶거든 뭐 이렇게 렌즈에다 넣어서 간장을 찍어서 밥하고 같이 먹는 반찬이었는데 이걸 술안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광주에 있는 청년들이. 3년 만에 30억 정도 지금 매출하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 30명을 데리고. 근데 제가 한 4년, 5년 광주에서 창업자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만나고 왔지만 30억 매출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30억 지원받은 사람은 있어요. 30억 투자받은 사람은 있어요. 30억 매출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30명 인구를 써요. 직원을 써요. 지역에서 나온 참깨 이걸 원료로 써서 멋지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 광주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김을 재배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김 재배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질의 김을 혹은 더 많은 양을 제대로 생산하게 노력하면 되고 그걸 가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게 우리가 창업 성공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광주형 창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똑같은 얘기가 우리 대전에도 있을 거고 부산에도 있을 거고 강릉에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모여서 이게 하나의 전체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되는 거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의 거리를 쫓아가면서 막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얘기하다 보니까 막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하고 제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친환경 식품 매장을 판매하는 매장을 하다가요. 이번에 거기에 로컬 푸드를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로컬 푸드 매장 아마 대전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에 있는 생산자들이 자기가 아침에 생품을 따서 상추를 따고 뭐 깻잎을 따서 자기 손으로 매장에다 진열하고 가격도 자기가 붙이고 안 팔리면 자기가 그냥 다시 가져가고 뭐 이런 매장입니다. 근데 야채는 땄을 때부터 몇 시간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일은 시간이 지나면 숙성이 되면서 더 맛있어집니다. 후숙이 된다고. 근데 야채는 시간이 가면 시들어지면서 맛이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싱싱한 상태의 상품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30분, 1시간씩 자기가 따서 갖다 놓으면 되니까요. 근데 지역에 이제 시골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 근교에는 있는데 이걸 처음으로 제가 이제 도심형으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대부분 농협에서 저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종시도 아주 잘하고, 전국에서 제일 1등이 지금 세종시에 있는 매장이고요. 저 같은 민간 기업이 하는 건 지금 사상 최초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신선한 상태의 상품을 도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또 우리 로컬푸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결제를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저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적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듯이 뭐 10만 원이 되든 20만 원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농민들,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공판장에다 상품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상품 취급하는데 판매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귀농을 하시든 귀촌을, 이런 분들은 조그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이 판로가 제일 문제거든요. 이런 분들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그런 사업.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한 300~400명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